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환가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반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하고 개인 파산 신청했을 때 관제인 내지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인 파산 조사 환가 사례 연구 10-1로 제가 비정해 놓은 편파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총론적 입력입니다. 변제가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대물 변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일종의 변제지만 좀 약간 제가 구분을 해서 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변제하는 것으로, 이것도 변제죠, 일종의. 근데 약간 이 재산 매각을 한 채무자의 행위를 포착을 해서 좀 별도로 케이스를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편파행위로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변제인데,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을 폐지하면서 이제 변제나 대물 변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첫 번째 나온 변제의 행위에 들어가는데, 영업 양도라든가 영업 폐지하는 모습을 좀 포착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별도로 정리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10-5로요. 마지막 10-6은 뭘까요? 이건 채권 양도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소수지만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아닌 경우가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10-1부터 10-6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부터 9-10까지 총 9는 뭐냐면은 은닉에 관한 겁니다. 은닉 혹은 불이익 처분,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파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겁니다. 9-1 가족 명의의 재산 이전. 그 전에도 제가 조금씩 찍어 놓은 건 있습니다만 이번엔 아예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나 이럴 때 이용해서 이걸 좀 편집 중이고, 지금 아마 이제 10-1하고 2는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스타트하고요. 9-1부터 9-10까지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편집을 한 다음에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1은 가족명의 재산 이전, 9-2는 가족명의 신규 취득입니다. 가족명의로 새롭게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제인이 포착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9-3은 뭘까요? 가족명의로 영업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드물지 않게 가끔 있습니다. 9-4는 가족 명의로 아예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참 우연히 포착이 되는데, 이거는 현행 14종으로 서류만 잡았을 때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 명의로 무슨 등록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보니까 음식점을 해. 근데 딸이 도저히 음식점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나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족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제 향후에 좀 포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5. 이건 아예 가족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사업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죠, 발견하기가.
이런 게 이제 적발되는 거는 뭐냐면 채무자가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조사를 하던 중에 관련 사건이나 관련 무슨 서면에서 포착이 돼서 우연찮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타인명의의 사업운영. 그 다음에 6번째는 뭘까요? 이건 이제 미수채권인데, 미수채권을 진술을 안 하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9-10까지 좀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이 9- 일단 6까지가 가장 기본적이고요. 이런 거를 한번 제가 편집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하고 2는 혼인중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 한 18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요. 기존 PDF, 아니 기존 그 파일보다는 좀 보기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파산 관제 조사 환가사례 연구 10-1 편파행위, 변제, 목차가 있습니다. 특징, 실제 사례.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은 가족 지인에 대한 편파행위가 대부분이고, 개인파산 실무에서는 가족에 대한 편파행위가 주로 부인 대상입니다. 주로 가족에 대한, 가족이라는 건 주로 직계가족입니다. 직계 혹은 반계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다음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됐을 때 인지상정 같아요. 본능이죠, 사실은. 가족에 대한 그 의리 혹은 그 사람이 어려운 거를 상황을 인지상정으로 먼저 갚을 수밖에 없죠. 법을 떠나서. 법에서는 이제 냉정하게 그걸 관제인이 부인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신청 직전에 이제 한 행위 혹은 뭐 지급불능 상태에서 한 행위입니다. 주로 그 개인 파산에서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이 환가하는 대상이. 근데 이제 중액 뭐 5천만 원이나 억 이상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취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건 이제 10년 거도 막 잡아내는데 취하를 많이 합니다. 부인권 조각사유라고 있습니다. 조각.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조각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조각.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인권이 성립을 하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변제 행위,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돈이 1,000만 원 빼니 없어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야. 근데 이거를 은행 빚도 갚아야 되고 카드사도 갚아야 되고 대부업체도 갚아야 되는데 직원 임금을 안 줬어요. 퇴직금. 그럼 그 1,000만 원으로 임금 퇴직금 싹 줘버리면 편파행위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임금, 근로자들은 사회적 좀 열악하신 분들이 많죠. 약자죠. 그래서 임금을 지급했다. 그거는 뭐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봐서 그건 관제인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업자 등, 하도급업자는 뭡니까? 통상 내가 이제 도급업자고 밑에 있는, 내가 만약에 이제 건설사예요. 조그마한 건설사고 밑에 하도급을 통해서, 아니면 그 밑에 제하도급, 하하도급이라 그러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열악하죠. 그런 돈을 줬을 때 자신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상당하다.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성도 좀 어려운 용어인가요? 타당하다. 그 다음에 부인권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게 맨 뒤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밝혀진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에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부인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부인권 상대방이 자력이 있더라도 질병, 무직 등의 사유로 생계곤란 등으로 파산재단 반환이 아주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인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경우로 평가를 해서 법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평가의 문제입니다. 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죠?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권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행위,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는 다양한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서 10대5, 11대4 이건 파산관제인이 회의를 열 수는 없지만 다양한 어떤 케이스 속에서 정립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것도 있고 교과서에 수록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채무자들은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가가 총 9개를 했습니다. 편파 행위와 관련된 걸 9개를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와 관련된 거,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서 부인권 청구를 조각하는, 이게 사실상 채무자들은 이 케이스를 더 봐야 됩니다. 나하고 비슷하구나. 그럼 나도 한번 관제인한테 혹은 판사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의견서를 한번 내봐야 되겠구나. 이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는 부당합니다. 라고, 아니면 그 소송을 당한 부인 청구의 상대방인 변호사나 그 대리인들도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접근을 해서 원고 관제인의 부인권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사례지만 여기서 이제 뭔가 이론이라든가 어떤 한 장면을 포착하는 거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걸 좀 정치하게 이제 뭐 글로써 쓰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종의 모아놓고 메모만 하고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영감이라든가 유사 사례에 적응할지를 이제 실무가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노트죠. 실무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교과서는 아니고요. 이론서도 아니고 실무 노트입니다. 부인권을 포기한 건 15개가 있습니다. 이 15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대물변제도 마찬가지고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매각형 변제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영업 양도나 폐지 후 변제한 행위에서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했고 어떤 경우는 안 한 거, 안 한 거, 포기한 거를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채무자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사무장도 있을 수 있고 뭐 파산과 관련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혹은 채무자를 대리하는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 포기, 왜 관제인이 포기했을까, 이걸 잘 한번 케이스를 포착을 해서 유사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관제인이나 그 법원에 부인권 청구 조각 사유라는 거를 이제 교과서에 되어 있는, 교과서 이론도 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포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환가 사례 1. 계금 불입 채무가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계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채무가, 근데 가족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채무액에 비해서 가족 간의 편파 변제가 너무 심했다. 어느 정도 심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가사 채무 시 한쪽 배우자는 채무가 과다하고 다른 배우자는 채무가 거의 없으므로 배우자를 설득하여 일정액을 환수해서 배당하는 것이 형평에 맞아서 이제 제가 일부 환수를 했습니다. 2013년 2월 20일, 7년 전 사건이죠. 7년 6개월 전 사건입니다. 6단독, 그 당시 6단독 사건입니다.
주거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이력은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3,000,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1,530, 월세, 전세 보증금 3,000에서 반월세로 벌써 변하죠. 어려우면 이렇게 되죠. 1,500에 30, 1,500에 30 마지막에 이제 이사를 가죠. 계속 비슷한데 이게 이제 파산 채무자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도 아마 뭐 비슷할 겁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는 전세가 없어진다는 전망이 점점 나오고 있죠. 뭐 금리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세 문제, 세금 때문에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점점 참 살기가 어려워지죠. 어려우신 분들은. 직업 이력을 보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도에는 이제 보험회사 설계사였습니다. 2006년에서 7년 건설, 격리,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집에서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합니다. 현재는 무직이고요. 파탄식은 2012년 8월입니다. 배우자가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서 생계가 힘들어 보험회사에 근무하였죠. 영업실적이 좋지 않죠. 그래서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결국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조금씩 늘어나 더 이상 변제 자력이 없어 파산에 이르렀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는 뭐 이런 얘기는 안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약간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제 뭐 미주알 고주알 안 쓰죠. 대체적인 건 쓰는데 실제는 뭐냐면 관제인 조사 시 갯돈을 불입하게 하여 카드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증합니다. 이런 거를 사실 명시적으로 쓰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약간 뭐 감추죠. 그렇지만 이제 뭐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아버님, 친정아버님입니다. 이때는 제천에 계십니다. 별거. 배우자분 아까 계시죠. 자동차 정비, 카센터 직원이십니다. 250만원. 자녀들은 딸하고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딸, 아들이 있습니다. 이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테죠, 사실. 그러니까 뭐 이분도 파산이 맞습니다. 이 남편분이 이제 파산은 못하죠. 하지만 이 지금 가정주부이신 이분은 빨리 파산을 해서 면책이라도 받아서 뭔가 이 250으로 이제 또 막 나가면은 자녀들 키우기도 점점 어렵죠. 빚이 딱 5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저축은행이죠. 대부, 파이낸셜, 보증, LG 플러스 통신사입니다. 이게 다 합치면 한 5천 정도 돼요. 5천이면은 사실상 이제는 빚은 그냥 뭐 많다 적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의 모든 소득이라든가 다른 자산을 봐야 됩니다. 5천 이분 입장에서 보시오. 5천은 어떤 사람한테는 사실 껌값도 안 되는 사람 있죠.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 500억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산이 뭐 몇천억인 사람은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5천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 지금 유일한 재산이 전세보증금 1,500입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자산이지만 사실상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집주인 주고 계속 그 주거를 위해서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내가 뭐 죽기 전에는 아니면은 뭐 그거 해갖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전세보증금은 자산이 유동화가 안 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자산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00에 월 30이니까 사실상 자산은 1,500은 뭐 있으나 마나한 돈이고 월세 30만 원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이 자동차 카센터에서 250, 뭐 진술이 250이고 실제 300 벌 수도 있지만 글쎄요. 못 버는 데는 또 못 벌죠. 그래서 250이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4인 가족 딱 생계비죠. 그렇죠? 그럼 뭐 저축은 못 합니다. 남편도 조금 빚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자 갚기에 바득바득하죠. 그러니까 이 빚은
배우자의 빚은 면책을 안 하고서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 예금이 있습니다. 압류 중인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증금 1,500.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200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다 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부친은 제천, 지방인 제천에 거주하는데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은행 예금은 뭐 16만원이니까 환가 포기입니다. 이분은 외관상 보면 뭐 별로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사귐을, 개인적인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제인한테 적발을 되죠. 2009년 4월 26일 이모라는 계주가 채무자 계좌에 2,080만원을 입금합니다. 관제인이 이걸 확 눈에 띄겠죠. 2,080만원이 누구의 계주, 뭐 그때는 계주라는 걸 모르겠죠. 2,080만원이 채무자의 돈으로 통장으로 쑥 들어온 다음에 이 네모 이게 이제 형부랍니다. 언니의 배우자죠. 형부에게 같은 날 송금합니다. 1,000만원을. 그럼 이건 뭔가 여기서 개인 이모씨한테서 또 이모씨한테 송금이 돼. 그 다음에 2006년경 지인 송모씨에게 1,0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어보죠. 이건 왜, 이건 빌린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를 갚기 위해서 계주의 계에 가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채무자의 카드 채무는 약 600에서 700만원 빼니 안 됐어요. 2006년이면. 위 돈을 갚기 위해서 2007년경부터 약 2년 정도 월 불입금 100만원짜리의 계를 가입합니다. 갯돈을 납하기 위해서 이 100만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50 남편분이 월급을 갖다 줘도 여기 불입하기 불가능하겠죠. 애들하고 생계비하고 월세 내고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돌려받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카드사가 사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개톤으로 아까 얘기한 송모씨 1,000만원 및 최모씨 500만원을 변제했다. 월 100만원씩 24개월이면 약 한 3천 타나요? 뭐 2-3천 한 3천 정도 탈 겁니다. 그래서 송모씨 1,000만원 변제하고 최모씨 500만원 변제하고, 이러는 동안 개인 빚은 줄였죠. 결국 카드 값은 그대로 한 2천만원 정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형부 이모씨에게 변제한 이유는 이 채권자들이 형부의 소개로 돈을 차용해서 형부를 통해서 송금한 후 변제했다고 진술한. 형부가 이제 돈을 처음에 거래를 했죠. 근데 형부의 10만으로는 돈을 또 처제가 꾸기가 어려우니까 형부가 이 송모씨하고 최모씨 자기 지인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형부를 통해서 이쪽을 총 2,500을 차용을 하고 그걸 다 갚았어요. 현재 배우자의 채무는 약 600만원입니다. 아까 그 자동차 수리센터 직원인 배우자는 거의 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는 총 2,500을 변제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채무가 5,000입니다. 카드 채무가 거의 절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냥 지금 통상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그 카드 채무하고 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렵죠. 근데 이런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부인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전액 현금으로 거래를 했으면은 눈에 안 띄게 하시든지 차라리. 근데 이미 그때부터 뭐 파산을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다 잘 될 가능성이 다 잘 될 거야. 다 갚을 거야.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흔적을 남겨놓죠. 아주 치밀한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이모씨, 형부, 송모씨, 최모씨 1,500 형부를 통해서 이제 차용한 지인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좀 뭔가 좀 편파행위가 결국 개인 채권자한테만 다 변제가 되고 이 금융권 채무는 그대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부한테 아마 한 500에서 1,000 사이를 그 화해해서 아마 변제했을 거예요. 500 정도 했을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는 그 분명히
부인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개인 채무자들은 그냥 뭐 이거 그다음에 통장 같은 거를 어떻게 뭐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페이인포 사이트 제가 페이인포 정보 알려드렸죠. 동영상에 나옵니다. 페이인포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자, 환가 사례 2 보겠습니다. 금융권 편파 변제 흔적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오빠와 하였습니다. 62년생 여자분이고요. 99년에서 이제 살아온 주거를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 10년을 딱 조사를 하면 이분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어떤 대략적인 어떤 인상이죠. 파산해서 이제 관상하고 비슷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대략 10년을 조사를 하면 이분은 보십시오. 여기서 경매당했구나. 경매당했다면 벌써 2011년도에 경매가 사실 되게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최악이죠. 그쵸? 그때 이때 상당히 힘들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경매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시누이 여자분이죠. 시누이 소유 집으로 이제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죠. 빚쟁이들 뭐가 날아오니까 애들 고모 앞으로 옮겨놓죠. 그 다음에 2011년 배우자 소유의 어떤 맨션에 들어갑니다. 이때 상속 포기 결정을 합니다. 상속 포기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무상거주입니다. 큰아들과 조카 임차한 보증금 1억 6천만원. 1억 6천? 그럼 이것도 이제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속 포기했다는 건 배우자도 빚을 많이 남긴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로 대응합니다. 한정 승인도 있고 상속 포기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10년간 살아온 모습을 보면 되게 힘들게 살아왔죠.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평범한 전업주부셨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 그다음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새터민 독서실에서 중학교 영어 시간 강사를 해서 이제 40만원 정도. 새터민이라는 게 이제 저거죠. 그 탈북자 분들. 지급불능 시점 2010년 12월. 채무자의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버스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기금의 보증을 서게 되며 신용보증임이죠. 채무가 증가하고 2010년 3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2010년 5월 배우자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과거 신청 경험은 없고요. 이제 바로 직전에 이혼은 아니죠. 이제 사별입니다. 이거 원래 이혼 사별하는 건 여기다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이때 이제 쓴 것 같아요. 마치 죽기 전에 이혼한 게 아니라 2010년 5월 23일 사별이죠. 사별.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를 보시면 어머니가 나이가 81세입니다. 무직. 딸은 24살.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동거하고요. 아들도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재학합니다. 총 채무액은 이제 신용보증금뿐이 없습니다.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8천이 있습니다. 이 버스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은 2009년도에 소나타 2000년식 채무자의 올케 윤모모에게 매도 후 윤모모가 이제 매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11년씩이니까 뭐 한 200 정도 수령해서 생활비로 사용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이것도 일종의 편파 변제죠. 근데 생활비로 사용했으니까 뭐 남편 돌아가시고 뭐 어려운 상황에서 그쵸?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로 봐서 이런 것도 이제 넘어갈 때는 그게 도입되는 겁니다. 사회적 상당성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라가 하나 있었죠. 이거는 이제 경매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매 기록을 보면은 편파행위가 있는지, 뭐 최우선 변제권을 이용해서 뭔가 사행위가 있었는지를 이 경매 배당표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재산은 2010년 7월 5월 23일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속 포기했습니다. 2010년 2월 3일 신우이에게 매도. 채무자는 2010년 5월 23일 배우자 사망 후 2010년 7월 상속 포기 허가를 받았죠. 여기 잘 보십시오. 배우자가 빌라가 있었어요. 그쵸? 빌라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신우에게 매도했습니다. 신우에게. 매도한 대금은 아마 사업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는 5월 23일 날 상속 포기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만약에 이 상속 포기를 안 했으면, 단순 승인 혹은 한정 승인을 했으면 이 신우이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행위가 됩니다.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상속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죠. 신우이에게만 이렇게 넘긴 거죠.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이나 아니면 이게 허위 매각이다. 그럼 이걸 원상회복해서 신우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했어요. 상속 포기를 한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이거를 상속 포기했으면 넘어갑니다. 한정 승인에서는 이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속 포기는 못하죠. 여기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재산, 이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은 것 같습니다. 모친이 2003년에 2억 원의 빌라를 소유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자녀들이 그 도움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여기서 오빠와 편파행위가 문제가 됐는지, 이 앞에 있는 내용만 봐서도 이분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 상속 포기했고, 그쵸? 근데 이제 결국 계좌를 뒤지다 보니까 이 계좌를 조사하는 게 사실 관제인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그 일일이 날짜하고 숫자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로 거꾸로 봅니다. 최근 지금 2019년인가요? 2020년이죠. 20년 7월, 오늘이 뭐 25일이다. 그때부터 거꾸로 쭉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큰 거, 뭐 몇십만원, 뭐 100만원 정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규모를 보죠. 사업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이제 1000만원 이상만 본 거죠. 2010년 3월 16일, 동월 17일 1500만원을 외환 박모씨 계좌로 송금했고, 무통장 입금주금을 확인한 결과 예금주는 양땡땡, 통장 표기만 박모씨 명의로 입금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큰오파 양모씨는 은행 퇴직 후 채무자의 배우자 및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유한회사에 부품 및 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남편 사망 전 부품 대금 결제를 모친 박모씨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거예요. 이게 부품 대금 결제를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채무자가 어머니 계좌로 보내준 거죠. 아까 돈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빠한테 돈을 보낸 겁니다. 2010년 3월 17일 이게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 1500만원을 장남 양모씨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전화 진술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분이 그때 지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로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후 2010년 3월 17일 모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모친은 같은 날 다시 오빠 양모씨에게 위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파 변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수했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뭐 그냥 주의 안 하고 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놓친 경우도 많지만 뭐 이때는 뭐가 이제 발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범 아파트면 이제 분당일 수도 있죠. 어디 거주해. 그러니까 조카 31살이거든요. 보증금 1억 6천만원 임차했어요. 혹시 이게 조카한테 채무자 내지 그 상속재산을 은닉한 다음에 거주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상당히 합리적인 의문이죠. 의심이죠. 단 조카의 주소가 이미 안락동이므로 김모 씨가 지급한 임차보증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형부 김모 씨가 임대인 소유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아까 조카의 아버지가 이제 형부죠. 이종 조카입니다. 결국 임대차 보증은 언니 및 김모 씨 부부가 조카를 위해서 마련해준 주거지로 채무자가 조카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진술은 이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판단됨이라는 게 사실 문법적으로는 좀 안 맞죠. 판단하면 하는 거지 뭐 판단됨. 이건 약간 이제 이걸 판사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약간 좀 살짝 이제 수동태를 쓰는 거죠. 판단된다. 판사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3. 채무자 및 배우자 소유 처분 경위. 채무자 소유였던 그렇죠. 2011년 1월 26일 임의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배우자 소유였던 2010년 배우자 소유였던 채무자 소유는 경매로 넘어가고 배우자 소유였던 이 빌라는 2010년 7월 채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이 아니죠. 아까 신우이한테 팔았죠. 그쵸? 그래서 신우이한테 팔았으니까 이 상속 채권자들은 신우이를 상대로 사행위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별개로. 지금 한정승인이나 한정승인은 없잖아요. 그냥 상속 포기니까 계속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넘어가지만 채무자들이 신우이를 상대로 사행위가 맞다면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과 함께 실질적으로 유한회사, 버스회사를 운영한 시아버지가 딸 신우이에게 남편 사망 전인 2010년 2월 3일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였다가 그쵸 여기 나오죠. 하나캐피탈 등 채권자들이 사행위 취소 청구를 당하는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시아버지가 주도하여 채무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 사행위를 정리하는 거는 이분 사모님 채무자는 잘 모르는 거죠. 왜? 시아버지가 실질적인 오너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분은 2010년 5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이때 뭐 병으로 돌아가셨으면 사경을 헤맸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아버지하고 딸이 이 채권자들하고 뭐 아마 정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하였으므로 부인 청구의 대상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상속 포기가 이 정도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하면은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이게 단순 승인하고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제가 복귀를 해보지만 만약에 저거 신우이한테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애들하고 아마 한정 승인 하셨을 거예요. 신우이나 뭐 이런 사촌들 뭐 난리 나잖아요. 시아버지까지 한정 승인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겁니다. 이분은 이론적으로 뭐냐면 부동산 있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큰 가치가 없으니까 세금은 많이 안 나가는데 한정 승인 한 순간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취등록세 내라고
시군구청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추심을 합니다. 그 부동산도 경매도 안 놓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실제 겪은 사건이고 아마 방송도 제 유튜브에다가도 아마 나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속 포기를 이제 했습니다. 부인 청구의 대상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친 박모 씨의 이 취득 경위, 이 모친이 2003년도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쵸? 모친이 2003년 11월 25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게 혹시 친정어머니한테 빼돌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 특별하게 이제 아닌 걸로 제가 판정을 했고요. 자녀들 명의 재산 및 채무자 명의 보험 해약만큼 존재하지 않고요. 결국 오빠 양모 씨하고 이제 절반에 아까 1,500만 원을 어머니한테 송금해서 어머니가 오빠한테 이제 그 결제한 거죠. 대금. 그래서 800만 원의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빠하고.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이의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나이가 50세에 불과하여 채무 감면, 장기 분할 상환제도 등을 통한 회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면책을 불허하시고 개인회생 절차 또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죠.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는 취지. 글쎄요. 근데 뭐 나이가 50세는 맞아요. 이분이. 근데 배우자의 채무를 2억 8천을 갖고 있어요. 소득도 별로 없죠. 그쵸? 애들은 물론 다 커서 이제 근데 애들 지금 26, 21살이지만 애들도 만만치가 않죠.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지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도 이분이 이제 졸제 혼자 그 2억 8천을 50세 된 여자가 가정주부였잖아요. 새터민 영어 강사에서 40만원 벌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없을 겁니다. 거의 알바 자리죠. 그쵸? 뭐 설거지. 그 다음에 이분은 약간 그래도 배우신 분이 영어 선생님 정도 하시니까 나름대로 그 뭐 강사를 할 수 있어도 그런 자리일수록 오히려 파트타임 빼니 안 되잖아요. 그쵸? 많이 벌어야 50백입니다. 소득이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지금은 더 하죠. 이 당시보다 몇 년 더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뭐 신부에서도 물론 공적 자금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해는 해도 이제 이런 그 이의사유는 이제 허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40분 정도 지났으니까 오늘은 제가 한가사를 2까지 하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한 3, 40분 정도로 해서 차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집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한 화면에는 한 화면에는 이제 하나의 그 단어인지 아니면 하나의 문단, 그렇죠?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뭐 이게 다음에 뭔가 나올까 하면 지금 집중력이 저하되죠. 이 정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주거 이력, 최종 학력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요 흐린 거는 이제 제가 진한 글씨로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 그거보다는 낫죠. 그렇죠? 옛날보다는 좀 훨씬 나을 겁니다. 보기가 글씨도 좀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떠드는 거 하고 이 앞에 있는 이 PPT에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봐서 대략적으로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막 이게 제가 봐도 그냥 막 읽기에 급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제가 좀 배워서 옛날보다는 조금 아직은 뭐 미약한 수준이지만 조금 그래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가 지금 한 20개 정도 됐죠. 그래 20개면 이제 한 5, 6번 정도는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파행위 하고 대물 변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쭉쭉 시간 나눌 때마다 요거는 이제 한 3, 40분 정도로 끊어서 그러면 이제 옛날 그 단일 케이스 하나 할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편파행위를 한번 쭉 보자.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그나마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 한 560개 올렸지만 가장 이해하기가 이제 쉽고 그나마 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가살의 8, 90이 혼인 이혼한 다음에 혼인 중, 그 다음에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 은닉하고 영업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편파행위, 이게 다 가족 간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8, 90을 흐르는 단일 키워드는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결국은 뭐냐면 환가살의 8, 90은 가족과 파산입니다. 가족과 파산. 가장 문제가 되고 팔이 안으로 굽고 가족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령한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 이 관제인도 참 마음이 좋지는 않죠. 8, 90 케이스를 만났을 때는 이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얼마를 해야 되냐, 그쵸? 나중에 금액을 낮추거나, 이 금액을 낮추다 보면 또 판사한테 눈치도 보이죠.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 관제인도 되게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많이 하면 좋죠, 채권자들 위해서. 근데 아까 그 오빠 양모씨, 그쵸? 그분도 남편 도와주다가, 그쵸? 사돈 도와주다가 돈 결국은 뜯기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근데 동생도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조카들하고 혼자 사니까 이게 뭐 면책이 안 됐을 때,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관제인이 뭐 문제를 삼으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8, 90 이제 앞으로 이 가족과 파산이라는 테마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8, 90 케이스를 한번 중점적으로 이번 이제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7, 8월에는 아마 그걸 중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